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비가 그치고 매우 매서운 바람과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옷 단단히 여미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변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더 탐사 매체가 자택을 찾아가서 도어락을 만진 일이 발생했죠. 정치권에서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 더 탐사를 일컬어서 민주당의 정치 깡패 같다.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마치 용역 깡패처럼 이 더 탐사라는 매체가 대신한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우리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순도 참 중요한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표가 이 어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고 한동훈 장관은 사법의 정치화말로 심각하다라고 맞섰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명령. 오늘 동아일보 1면에 쓰고 있는 기사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 화물연대 화물 운송 파업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오늘 시멘트 레미콘 업무 개시 명령을 꺼낸다. 아주 초강경 카드를 꺼낸다는 보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심의할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불법 파업이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고 엄중 경고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누적 손실액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이 손실 결국 아무도 피해 보상해주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4명만. 4달러도 아니고 4명만. 뭘까요? 조선일보입니다. 문정부 검찰이 남욱 변호사에게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킬 테니까 걱정 말고 들어와. 라고 했다는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아직 보도 단계이기 때문에 의혹 단계이고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흥미로운 의혹이죠. 대장동 4명만 구속시키겠다.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성남 공무원 1명. 실제로 이 검찰 말대로 수사가 흘러갔다. 조선일보는 이런 의혹 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혹인지 잠시 후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의혹에 대한 반론, 반박이 있으면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명만 구속시키겠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깡패. 한국일보 6면인데 어떤 깡패가 등장했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 탐사를 정치 깡패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과 협업했다. 이건 김의겸 의원이 한 말이죠. 정치인들 하기 어려운 불법을 마치 정치 깡패, 용역 깡패처럼 더 탐사라는 매체가 대행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취재라는 이름만 붙이면 모든 게 허용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건 취재가 아니죠. 이건 취재가 아닙니다. 명백히 이런 행동은 취재가 아닙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뭘까요? 이겁니다. 신락 같은 희망.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는 신락 같은 희망만 남았습니다. 경향신문입니다. 어제 후반전은 좋았고 전반전은 좋지 않았습니다. 2대2까지 우리가 따라 붙었는데 결국 한 골을 더 내주며 3대2로 졌습니다. 불발된 코리안 매직. 월드컵 2차전을 승리한 적이 없다라는 징크스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잘 싸웠는데 졌습니다. 우리가 조 3위입니다. 한승도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을 반드시 크게 이겨야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관련된 이야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준 남자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서 부쩍 추워진 아침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출신의 언론인 출신의 한신대 김수경 교수 그리고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계신 국민의힘의 이양수 의원 나오셨습니다. 부산에서 강한 민주당 재선 의원 전재수 의원 엘리트 검사 출신의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다르고 어다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님 하나에 점을 붙이면 뭐가 된다? 남이 된다. 그만큼 우리말은 어순도 중요하고 점 하나도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장관은 어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주제 공개합니다. 정치의 사법화냐 사법의 정치화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의 사법화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대장동 일당들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등 어제 법원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기자 질문에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영상 보시죠. 증인신문 앞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오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김만배 씨는 청화동인 1호가 본인 거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화동인 1호 소유주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요? 이후로도 대북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다 김만배 씨를 불렀다고 진술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남욱 씨가 천화동인 1호 증언도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입장 좀 말씀해 주실까요? 천화동인 1호 본인 소유라는 거 유지하고 계세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 남욱 변호사에게 오늘 한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수사관이 전화를 걸어서 4명만 구속시킬게 일단 들어와라 라고 이른바 딜을 했다라는 의혹이 보도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직은 의혹 단계, 보도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도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 남욱 변호사에게 4명만 구속, 문정부 검찰 불구속 선처 약속, 의혹입니다. 어제 곽상도 뇌물수수 혐의 재판, 곽상도 측이 남욱 신문 과정에서 법정 모니터, 남욱 진술 조서가 나왔다는 건데 자 보시죠. 진술 조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수사팀이 지난해 10월 남욱 측 변호인에게 2차례 전화했다. 정영학 회계사가 남욱 변호사에게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얼른 들어와라.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성남시 공무원 1명, 딱 한 명, 4명만 구속시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4명만 구속시키겠다. 지난해 10월 18일 귀국 직후 체포 구속된 남욱 변호사. 그런데 이 검찰 말대로 수사가 흘러간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조선일보는 제기합니다.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전 의장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 1명으로 추정되는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수사받다 극단적 선택한 적이 있죠. 결국 이 4명 구속하려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 보도입니다. 4명만 구속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려드릴게. 목숨은 살려드릴게. 뭐 이런 취지의 이른바 딜을 하려 했다라는 의혹 보도인데 글쎄요, 이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김수경 교수님, 지난 이 대장동, 지난 정부에서의 특히 검찰 하에서의 대장동 수사가 왜 이렇게 더디냐, 그리고 뭔가 이렇게 변두리만 빙빙빙빙 도냐 이런 비판을 특히 법조계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도 4명만 구속시켰다. 이게 말대로 됐던 거 아니냐. 조선일보 이렇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때 이제 남욱 씨의 지금 진술에 따르면은 검찰에서 당신은 체포하지 않을 테니까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는 지금 4명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유동규, 김만배, 최윤길, 거기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신 유한기 이렇게 4명만 우리가 수사하겠다, 구속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살려는 드릴게. 그렇죠. 너는 살려줄 테니까 살려는 드릴게 들어와 했는데 이제 체포가 됐죠. 결국 어쨌든 간에. 근데 이 사건의 수사가
진행된 과정을 보니까 진짜로 남욱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 4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보십시오. 유동규, 김만배 구속 기소됐죠. 최윤길도 구속 기소됐죠. 그리고 유한기 씨는 뭐 사망하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말한 대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아니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인허가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인물인데 어떻게 그 윗선에 대한 심지어 참고인 소환 조사조차도 없이 이게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았었죠. 왜냐하면은 뭐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지금 수사가 활발히 됐을 때 정진상 실장,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본 건데, 범죄 혐의가. 검찰이 그거에 대해서 아예 구속영장 청구할 생각도 안 했었던 거 아니냐. 그렇죠. 아예 중요한 그 사업의 결정권을 가졌던 그 라인에 정말 있었던 4명만 사람들. 구속했다? 예, 그 라인의 그 아주 밑에 있는 대장동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은 구속 기소를 한 거고, 그것을 사업을 결정하는 사람들 라인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수사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난 정부 때 왜 이렇게 수사가 더디냐, 왜 해야 될 사람을 안 하냐 얘기가 나왔었고, 예. 그래서 이제 특검 얘기가 그때 나왔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이 태업을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특검은 이제 그럴 때 하는 네. 거죠. 검찰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수사를 덮으려 하는 것 같은 정황이 보일 때는 특검을 해야 되지만 지금은 특검을 할 필요가 없죠. 왜냐? 검찰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그걸 과도하게 하고 있다, 지나치게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돼요. 법원에 가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 이것은 수사할 게 아닌데 억지로 어떤 사람들을 수사했다라는 건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거고, 특검 같은 경우는 검찰이 태업을 할 때, 제대로 안 하고 봐주기 수사를 하려고 할 때, 대충 덮으려고 할 때, 그럴 때나 특검을 하는 거고, 그때 이재명 당시에 도지사가 뭐라고 했었냐면은 특검을 주장하는 사람이 범인이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특검은 적폐를 덮으려는 수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서 특검을 하자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4명만 구속이 됐다. 그중에 이제 3명이 구속됐지. 한 분은 극단적 선택을 했으니까. 이 축소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를 지난 검찰이 했던 건 아니냐라는 의혹과 더불어 남욱 변호사에게 그렇게 제의한 거 아니냐. 글쎄요, 과연 검찰 수사팀이 그렇게까지 남욱 변호사에게 주요 피의자 중에 한 명일 때 제의했을까 싶은데, 이 선배 검찰이 오늘 나오고 계시잖아요. 선배 검찰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개연성이랄까, 보도의 의혹의 개연성이랄까,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이래도 되는 건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이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그 당시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서 왜 남욱이 저렇게 전격적으로 갑자기 귀국을 했을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라임 옵티머스랄지 쌍방 회장들 보면 나가서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의외로 빨리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남욱이 외국에 있으면 이 수사 자체가 굉장히 진행되기가 쉽지 않다. 왜냐면 다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이 왜 이렇게 빨리 들어왔지? 이제 그런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남욱의 말이 사실인 걸 전제로 한다면 들어온 이유가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구속 안 될 테니까 들어라.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한테 얘기했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영학이가 너한테 죄를 다 떠넘기고 있다. 예. 그럼 굉장히 불안한 입장이죠. 나는 외국에 있는데 내부에서 정영학이 나한테 막 다 모든 것은 남욱이한테 책임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도 빨리 들어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검찰인데 심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게 뭐였냐면은 사실은 대장동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구속이 4명 됐잖아요. 지금 남욱이 들은 대로 4명이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남욱도 되고 그랬는데, 이 대장동의 어떤 주체, 예. 이러한 사업의 주체는 실제로 성남시거든요. 그러면 성남시장 또 그 밑에서 일했던 정지상, 김용이 설사 이 부패에 가담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이게 이루어졌는지를 형식적으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계자로 주장하는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뭐 서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다 끝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떤 자치단체에 있어서 부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자체에서 이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계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럼 설계를 하고 인허가를 해준 왜 가장 정점 있는 사람을 조사도 않고 끝낸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면 전 정부 때 사실은 그 소위 친여 성향 검사라는 사람들이
이 사건 자체를 실체 진실을 밝히려는 그러한 의지가 좀 없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선에서 수사를 하고 결국 중단을 한 거고, 결과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운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예. 인허가 과정이랄지 수익 배분이랄지 이제 이런 부분을 지금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하지만 이 기사 말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당시 전화를 걸었다는 수사팀 관계자에게 4명만 구속시키라는 얘기를 실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검찰 수사팀 중 누군가가 4명만 구속시킬 거야, 살려드릴게 라는 얘기를 했는지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는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더 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수사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너무 지나친 수사다, 정권이 바뀌니까 오히려 과잉 수사, 조작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사법화가 정말 심각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정말 심각하죠. 여지라고 하는 게 필요한 영역이 정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죠. 참 심각하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점점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돼서 한 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사이코라고 하잖아요. 한 가지 생각만 하면 사이코 사회죠. 자,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거 아니냐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역 토착 비리 수사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 수사를 한 장관은 야당 탄압이 아니라 지역 토착 비리 수사다라고 줄곧 이야기합니다. 정치인이 자기 범죄 방어하기 위해 사법의 정치를 입히는 사법의 정치화라는 말이 더 어울린다. 자기 범죄를 방어하기 위해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이른바 방탄조끼를 입는다 라는 의미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두 가지 시각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주장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야 두 분의 재선 의원에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양수 의원님, 정치에서 풀 수 있는 일을 다 꺼리도 안 되는 걸 사법적으로 계속하려는 사이코 사회인 겁니까?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토착비리 범죄 받는 사람이 방탄조끼 입으려고 정치에 들어간 사법의 정치화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선 둘 다 문제죠. 예. 사실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여야 간에 너무 대립이 심하고 남의 얘기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배려심 없이 자기 주장만 계속하다 보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법원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하고 협의하고 결정해야 될 사안을 전부 다 재판부에다 맡겨서 재판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은 정치의 사법화인데 이거는 법원에서도 사실 판단을 잘 내려주기 어렵습니다. 예. 그걸 국회에서 당신들이 결정해야지 왜 우리더러 판단하라고 그러냐 이재명 대표 말도 맞다. 하고 대부분의 사건들을 기각합니다. 근데 예. 제가 말하는 거는 정치적 사안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야 간의 대립이 있는 이런 정치의 사법화가 문제인데 지금 이 사안은 정치의 사법화 사안은 아니죠. 아니다. 예,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모든 대한민국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왜 합니까? 돈을 많이 벌고 일자리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성공시켜서 돈을 벌려 하는 게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불법적이거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협조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고 그것이 연결되면 이제 지역의 토착 비리로 되는 거죠. 사실 이 대장동 사건은 대표적인 지역의 토착 비리 사건입니다. 이거는 여야가 이견이 있는 것 뭐 이런 문제, 정치적 사법화 문제가 아니고 이건 그냥 지역 토착 비리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행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거를 가져다가 야당 탄압이라고 그러고 권력의 탄압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본인은 대선 떨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당대표 출마해서 당대표 되고 당대표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또 국회의원 되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즉 사법의 정치화를 위해서 본인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네,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가 된 거죠, 순서가.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그 말과 달리 한동훈 장관의 말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한 장관의 말이 맞다. 이건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사법 절차를 정치적인 방탄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게 문제다. 라는 게 이양수 의원님의 의견입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어느 쪽입니까? 네.
일단은 정치적 잣대와 사법적 잣대는 틀립니다. 예, 사법이라는 것은 징벌을 가하는 것이죠. 벌을 주는 것이죠. 근데 정치라는 것은 뭐든지 살리는 겁니다. 정치는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든 경제를 살리는 것이든 민생을 살리는 것이든 뭐든지 살리는 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법은 이제 징벌을 가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우리 사회 현안을 대하든 또 사람을 대하든 사법적 잣대와 정치적 잣대라는 것은 극과 극입니다.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민주당이 왜 이 정치가 너무 사법화됐다라고 주장을 하느냐면 이제 이런 것이죠. 지금 특수수사 역량이 서울중앙지검에 다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의 특수수사 역량이라 그러면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반부패 수사부 1부, 2부, 3부가 있는데 요 6개 부서에 검사가 한 5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들 다 포함하면 한 100명이 넘는 인력인데 이 6개 부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전부 야당 수사에 올인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권에 대해서 특수수사 역량 전부 다가 야당 수사에 올인한 경우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죠. 정치가 야당 정치에 대해서 너무 이 사법적 잣대로 너무 이제 몰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말씀을 드리고, 사법의 정치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통해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정치적 자산을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자산을 쌓아 올리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다면 사법의 정치화를 통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고, 지금도 검사복 위에 양복 걸치고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윤석열 정부 6개월 취임하고 난 뒤에 6개월 동안 우리 내리에 남아있는 키워드 하면 조사, 수사, 감사, 압수수색, 소환, 영장 뭐 이런 단어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사법의 정치화를 가장 최첨단으로 긋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시중에 많은 말들이 있다, 이 말씀을 아울러서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의 친이재명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사법 리스크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진영의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나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생각은 좀 달라 보입니다. 일단 누구부터 들을까요? 박찬대 최고위원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공화국의 리스크라고 보고 있고요. 제1야당인 민주당을 공격하고 사실은 탄압하고 또는 괴멸시키려고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당 전체의 문제인데 어떻게 당 전체가 나서서 방어하지 않겠어요?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더 말이 안 된다. 사법 리스크 없다라는 겁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진보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정의당을 응원하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진보 진영 전체를 침몰시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너무 연계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연계될 게 뭐가 있을까요? 정의당이 그 사법 리스크에 취임해서도 그렇고 또 그 이전에 그 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더 이상 휘둘리는 그런 정치 해서는 안 된다라고 뭐 국민들 앞에 약속을 드렸고요. 정의당과 시대전환은 적어도 박찬대 최고위원과는 생각이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의혹이 이 대표발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전혀 없고 검찰공화국 리스크만 있다, 당 전체의 문제다, 박찬대 최고위원의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의견 궁금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25일 검찰의 연기력은 형편없다, 이거 뭐 조작수사다라고 재차 3차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잡아떼는 연기력이야말로 대단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 다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이 이 창작 능력도 의심이 되긴 하지만
이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조를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을 밝히는 데는 연기력이 필요치 않습니다. 연기력은 거짓을 덮으려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든지 털어보라는 식의 허세가 바로 연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연기력은 뛰어납니다. 모른다고 잡아떼는 무표정의 연기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조를 빙자해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속셈을 노고라 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수사 비협조와 꼬리 자르기로는 사법 리스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대표와 민주당이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검찰이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누구의 만약에 연기를 하고 있다면 그 연기력은 형편이 있다고 보십니까? 형편 없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 국민들의 의견이 참으로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굉장히 대립되는 말들, 주장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깡패도 나오고요, 신변 보호 얘기도 나오고요, 폭력배, 독버섯 얘기도 등장합니다. 무시무시합니다. 주제 공개하죠. 정치 깡패다.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 측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사안을 과장되게 얘기한다라고 한 장관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먼저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의 정치 깡패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내용 바로 살펴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 과거에는 정치 깡패들이, 정치인들이 나서서 하기 어려운 불법을 대행했다. 그렇죠. 투표소 가서 뒤집어 놓고 막 그랬죠. 몽둥이 들고 가서. 지금은 더 탐사 같은 데가 김의겸 등 주류 정치인과 협업하거나 그 뒷배 믿고 정치 깡패 역할을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더 탐사는 과거 정치인 정치 깡패처럼 협업하고 거짓 드러나도 사과 않고 계속 이러겠다 공언하고 있다. 이대로 두면 국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무법천지 되는 건데 너무 끔찍한 얘기다라고 민주당도 비판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정치 깡패, 이 뭡니까 정치 깡패가?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정치인이 직접 손을 더럽힐 수 없으니까 이제 조직폭력배라든가 깡패를 동원해서 야당의 분열 같은 것들을 공작한다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투표소에 가가지고 행패를 부린다거나 이제 이런 식의 행위를 일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인이 깡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정치 깡패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 한동훈 장관이 더 탐사가 우리 집 앞에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문 누르고 도어락 풀려고 하고 생중계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이 사실상 옛날에 하던 정치 카페가 하던 짓이다. 결국 민주당이 미워하는 한동훈을 직접 혼내줄 수 없으니 이렇게 더 탐사라는 매체와 협업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김의겸 의원이 실제로 자기 입으로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고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 매체가 친야 성향의 매체로 분류되다 보니 이제 한동훈 장관은 이게 정치 깡패가 하던 짓이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물론 옛날에 언론들이 가끔 취재 경쟁이 붙으면 중요한 사람 집 앞에 찾아가서 기다린다거나 의견 한마디라도 들으려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사실 이 경우는 그 경우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 매체 자체가 정식 언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지금 딱히 한 장관의 입장을 들을 어떤 사건이 없어요. 지금 본인들도 더 탐사 측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압수수색 당하는 느낌 어떤 건지 알려주려고 간다라고 했지 우리가 뭘 물어보겠다, 이거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들어보겠다라고 간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 장관이 무슨 비리에 연루돼 있기를 합니까?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를 합니까? 그냥 혼내주고 싶어서 괴롭히고 싶어서 간 거나 다름없거든요. 전 깡패다. 그렇죠. 사실은 깡패들이나 하는 짓이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생중계를 하면서 증거로 남겼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혼내주려고 간다. 압수수색 너도 당해봐라. 그 느낌 뭔지 너도 한번 겪어봐라. 그 마음으로 간다고 생중계까지 해가지고 실제로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까지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 화면에 도어락 풀려고 시도하는 것도 나오고 그 앞에 쌓이는 택배 뭔지 막 들여다보는 것도 나오잖아요. 네. 이런 모든 행위들이 과연 뭘 알고 싶어서, 뭘 취재하고 싶어서, 무슨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갔느냐. 그런 의견이라는 건 없는 거죠. 그냥 괴롭히고 싶어서 간 거고
한동훈 장관이 보기에는 결국 이거는 뭐 민주당이 사주를 해서 간 건 아니지만 민주당 정치인들 속 시원하게 이렇게 대신 가가지고 행패 부려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아마 정치 깡패란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덧한사 측은 도어락을 만진 건 맞는데 풀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 신문으로 등록은 돼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민주당을 대신해서 정치 깡패 역할을 했다라고 한 장관이 비판했는데 민주당 전체를 대신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또 김의겸 의원이 민주당의 대변인이죠. 아직 대변인입니까? 대변인으로 계속 있죠.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민주당이라고 표현한 겁니까? 그리고 어쨌든 협업했다고 본인 입으로 실토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을 한동훈 장관을 할 수 있죠. 깡패 수사 많이 했던, 깡패 많이 잡았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깡패 수사의 달인, 깡패 일망타진의 주역, 검사 김광삼 출신, 검사 출신 김광삼 변호사님. 깡패 많이 잡아보셨잖아요. 수사도 많이 해보시고. 네. 이거 뭐 깡패, 저는 잘 깡패를 모릅니다. 깡패다라는 한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검사할 때는 이제 정치 깡패는 옛날 얘기고요. 예. 이제 용팔이나 뭐 그런 것들은 없었죠. 용팔이요? 네, 용팔이, 뭐 이정재, 예. 이건 드라마에서 봤지 실제로 뭐 제가 아마 어릴 때 아마 그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치 깡패 하면 이제 그런 이름들이 많이 올라내리지만 지금 이제 그런 깡패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정치 깡패라는 의미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깡패들의 특징이 그 당시도 사실은 이제 용팔이 같은 경우에도 뭐 단상에 올라가지고 막 몽둥이 들고 설치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카메라가 다 찍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뒷배가 있기 때문에 뒷배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아무렇게 해도 누가 뒤가 봐줄 것이다. 아니면 뭐 교도소 좀 살다 나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서 이제 행패를 부리는 거고 폭행하고 협박하는 건데,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죠.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처벌받을까? 그러면 안 되는데 하면 전부 다 사람이 자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을 불이익하고 내가 하는 행동을 이제 비교해 본단 말이에요. 내 행동으로서 받을 불이익이 더 크면 사람의 심리는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법이고 무엇이든 간에 제일 골치 아프거나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막무가내 막 가는 사람이에요. 아니 나는 이렇게 하겠다. 그래 지금 그러잖아요. 고소해라. 그러면 내가 형사기로 봐가지고 또 뭘 터뜨리겠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도 다 지금 범죄 행위의 일련의 과정이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자기들이 그걸 또 촬영을 해요. 그럼 이게 사실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을 촬영을 해서 올려서 그걸 증거로 삼아서 처벌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을 누가 제어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이런 식의 행동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지금 고소 2번 당했잖아요. 스토킹하고 이번에 또 뭐 도어락과 관련해서 그러면 이게 쌓이다 보면 누군가는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적어도 그다음에 지금 저 가처분 신청해놨어요. 접근 금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 같은 거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 해놨는데.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찾아간 사람 5명 중에 가처분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 그래도 더 탐사에 관련된 사람에게 한동훈 장관이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이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이거 법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취재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때를 죽어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은 우리는 싫다. 그런 사람만 모아서 우리가 일을 하자.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막가파시로 가다가 결국 굉장히 종말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자, 김광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도 들어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집 호수가 다 생중계로 공개가 됐습니다. 뭐 가리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경찰에 신변보호 조치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더 탐사 그제 한동훈 장관 자택 찾아가 도어락 만지는 등 장면 생중계, 아파트 이름, 호수가 노출됐어요. 해당 영상 신고로 삭제, 더 탐사는 곧 다시 업로드하겠다. 그러네요. 법이 있는데 지키지 않네요. 어제 한 장관 가족 신변보호에 경찰은 착수했습니다. 자택 주변 수찰 강화, 스마트워치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변보호 조치는 필요해 보입니다. 필요해 보입니다. 한 장관은 이제 공직자고 수행하는 분들도 있지만 한 장관의 가족 같은 경우, 특히나 이제 아내나 딸 같은 경우는 신변보호 조치가 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 더 탐사와 협업했다라고 밝혔던 김의겸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될까라는 것도 관심사입니다.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더 탐사와 협업한 거 맞다. 청담도 술자리 의혹 제기 때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청 국수본, 통화 내역 등 관련자 전화 분석해 당시 상황 재구성 중이다. 김의겸 의원 소환 조사 필요하면 수사 진행할 것이다. 수사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김광선 변호사님, 네. 김의겸 의원 소환 조사 필요해 보입니까? 면책 특권이 있으니까 그냥 봐주면 됩니까? 근데 조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국감장에서 한 얘기는 이제 면책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예. 면책 특권을 하더라도 이제 대법원 판례는 허위인 걸 인식하고 했으면 면책 특권이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례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부분 확인해야 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물었을 때 본인이 더 탐사와 협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범죄가 되면 공모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자체가. 그런데 지금 언론의 일부를 보니까 그 찰리스 A라는 사람의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지금 국감장이랄지 아니면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일부만 들었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풀로 된 녹취 버전을 보면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근데 발췌만 해서 김의겸 의원이 일부러 튼 거 아니냐? 그렇죠. 의혹이죠, 의혹. 지금 아까 협업했다는 것이 아마 그 부분을 발췌했다는 그런 소리 좀 들려요. 그래서 이제 그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경찰서 풀 버전을 들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더 탐사하고 어떤 협업을 했는지 이제 그 부분을 조사를 해야죠. 예. 그러니까 뭐 죄가 인정된다 그게 전제되는 건 아니고 조사를 해야지 같이 공모해서 뭘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마 김의겸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는 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소환 통보를 해도 국회의원 안 나와도 됩니까? 아니 뭐 안 나오면 체포영장 발부해서 국회에서 체포 동의 받아야죠. 회기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체포 동의 투표에 들어갈 텐데 표결에 네.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부결될 가능성도 있으면 안 나가도 되겠군요. 그거 안 나와도 되겠지만 이제 그건 이제 민주당의 몫이죠. 그렇군요. 예. 그건 정치적 선택이다. 더 탐사 측 입장은 뭘까요? 재발 기소?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반드시 나를 기소하라. 기소되면 피고인 방어권 차원에서 경찰 수사 기록이 내 손에. 의혹 이대로 덮는데 동의 못해. 대단하네요. 한 장관 자택 방문해서라도 꼭 묻고 싶었던 질문. 공개 질의 형태로 올린다. 나를 기소하라. 그 법무부 장관이 저분들 기소할 수는 없고 고소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이양수 의원님. 네. 지금 더 탐사 측의 행동을 보면 이게 상식과 어떤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적개심에 불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분노로 아주 굉장히 그 똘똘 뭉쳐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저렇게 행동하거든요. 지금 괴롭히겠다는 거거든요. 집 앞에 가서 초인종 누르고 가족들 안에 있는데 너 이렇게 내가 하면은 불안하지 하고 겁주고 괴롭히는 거예요. 저거는 언론이나 뭐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행동은 전혀 아니고 분노를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고 한동훈 장관을 어떻게든지 해코지하겠다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런데 나는 피해 없이 상대방을 괴롭히겠다 이게 아니고 나 얼마든지 피해 받아도 좋다. 나 저기 뭐 형사 처벌 받아도 좋고 뭐 어떤 처벌 받아도 좋으니까 나 고소해라. 그럼 나 법을 어긴 거 있으면 나 살 거 살게. 대신에 난 너 괴롭힐 거야. 이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지금 위험한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지금 그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과 호실, 아파트 호수가 나갔어요. 좌표 찍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다 뭉쳐라.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이 지금 너무나 진영 논리에 의해서 양분돼 갖고 막 대립하고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저렇게까지 발전해 나간다면은 정말 이 나라를 두 쪽으로 절단내는 거 아닌가 하는 정치로
정치인으로서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그 엄단해서 명명백백하게 죄를 가려서 절대 이런 사람들 활보하지 못하게 공권력이 동원돼야 된다고 저는 그래야 사회 질서가 쓴다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분노를 좀 많이 줄여야 된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소송 건수가 많은 나라가 없고 시위 건수가 이렇게 인구 대비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고 정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이런 대립을 완화하는 그런 것을 가져가야 되겠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한 가지 좀 팩트 체크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더탄사의 주장은 나를 기소해라. 내가 경찰 수사 받게 되면 경찰의 수사 기록이 내 안에 들어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김수현 교수님, 뭐 맞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뭐 스토킹하고 이런 거 말고요. 그날의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만 비판할 게 아니고 내가 그런 허위 사실을 만약에 얘기한 거라면 나를 그럼 고소해라. 예. 그러면 내가 경찰 기록을 다 볼 수 있고 그러면 분명히 내가 생각한 진실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찰 수사 기록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아마 김광선 변호사님이 더 잘 대답해 주실 것 같긴 한데.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기소 내용이 뭐냐에 따라 달라지죠. 지금 한동훈 장관 집에 간 내용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면 그 간 범죄 사실 뭐 보복 범죄랄지 주거 침입죄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만 조사를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체리스와 관련된 조사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 체리스 A가 나는 거짓말했다. 그건 하도 그 제보자가 나를 뭐 늦게 들어가면 막 굉장히 닥달하고 뭐 폭행하고 언어적으로 막 그래서 그랬다 얘기를 하고서 경찰은 거의 수사가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그런 거예요. 나를 만약에 뭐 허위 사실과 관련된 뭐 그 정보통신망법상 뭐 명예훼손, 허위 사실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명예훼손 기소를 하면 이게 허위인지 아닌지를 내가 기록을 다 볼 수 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반박을 할 텐데 왜 나를 기소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취지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형사 기록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 사실은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조사한 건데 이걸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기소는 명백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하면 되겠네요. 기소는 명백히 되는데 저게 지금 첼리스가 허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허위다는 것이 인식이 되고 또 인식이 안 됐다고도 마찬가지예요. 비방할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한 사실이라도 할지라도 비방한 목적이 들어가 있으면 정보통신망법에는요. 그 유법성 조각사유가 없어요. 공공을 이익을 위한 것이다 할지라도 진실한 사실을 할지라도 비방의 목적이 있으면 형사처벌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비방의 목적이랄지 허위랄지 이게 인정이 되면 이게 나라를 굉장히 들썩들썩하게 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재판받고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방송인 김어준 씨는 더 탐사의 한 장관 집에 이 무단 침입한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비호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지 않냐.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집 앞에 왔다는 거죠. 아파트. 현관문은 주민들이 열어줬다고 하는데 그리고 가겠다고 사전 예고도 했다는 거잖아요. 언론의 이런 취재 방식, 집 앞으로 쳐다가는 거 비판받을 때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힘없는 개인이라고 하면 비판받을 여지 있죠. 근데 그 대상이 한동훈 장관 정도 되는 권력자라면 이건 취재 일환으로 용인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권력에 접근할 수가 없거든요. 법률가다 보니까 주거 침입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김수경 교수님,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거 침입은 아니다. 그리고 저렇게 찾아간 행동에 대해서는 일반인이 아니라 권력자니까 권력자들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권력자의 집 앞에는 막 무단으로 저렇게 찾아가도 된다. 두 가지 논리입니다. 기자 출신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권력자가 어떤 입장을 표명해야 되거나 그의 입장이 궁금하거나 무슨 현안에 엮여 있거나 무슨 비리 의혹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자들이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집 앞에 가서 막
호수를 공개하면서 시건장치에 막 손을 대고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이제 1층에서 출입하는 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저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하는 경우 아무 현안도 없이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렇게 괴롭힘을 하는 게 정당화된다면 지금 그럼 모든 지금 국회의원들 심지어 김어준 씨 언론 권력이라고 얘기되는데 그럼 김어준 씨 집 앞에 가서도 저렇게 집 앞에 가서 비밀번호 막 눌러보고 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일단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지 않냐.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항상 호소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 사달이 나진 않았어요.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두려운 거잖아요. 자기를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또 경찰은 막상 어떤 직접적인 사건이 발생한 건 아니라서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무력감과 분노감을 느끼거든요. 아, 내가 죽어야만, 내가 무슨 큰일을 당해야만 그럼 나는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무력감에 빠지는 게 바로 이 스토킹 피해자들의 공통된 진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집안에 들어가서 무슨 큰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없다? 전형적으로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하는 얘기거든요. 내가 집안에 들어간 건 아니잖아. 내가 너를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한 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스토킹 가해자들이 말하는 얘기를 똑같이 지금 김어준 씨가 하고 있다. 만약에 직접 들어간 게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가 미수라는 범죄에 대해서 왜 처벌하겠어요? 살인 미수, 살인한 건 아니지만 살인 미수에 그쳤지만 살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들어갔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스토킹 가해자들이 하는 논리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력자라 괜찮다. 김어준 씨는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국내임에서는 더 탐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냈을까요? 여당의 입장 들어보시죠. 불법 천지를 휘젓고 다니는 그냥 폭력배의 다름 아니다. 용납될 수 없는 폭력입니다. 당연히 이건 사법당국의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포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김어준에 이어 더 탐사, 민들레 같은 제2, 제3의 김어준은 대한민국의 독버섯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언론이라 칭하며 취재의 목적을 빙자하지만 그들의 파렴치한 정치 행위, 범죄 행위의 어떤 공익적 목적도 발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더 탐사와 협업을 했다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혹시 더 탐사의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길 바랍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빨리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은 뭘까요? 뭐 아직 막 공식적인 입장이나 많은 입장들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몇몇 의원들은 한동훈 장관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신동근 의원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감정에 대한 자제력을 발휘하기커녕 거친 발언을 통해 문제를 키우기 일쑤다. 거칠게 말을 내뱉고 사안의 성격을 과장하고 확대하려는 것은 장관답지 않은 자세다라며 이 정치 깡패 발언을 한 한동훈 장관을 신동근 의원은 비판을 했습니다. 더 탐사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안호영 의원도 한동훈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어떤 취지로 한 장관을 비판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의겸 대변인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유감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했고, 또 다른 한 측면에서 보면 의원으로서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된 의혹이 있으면 그거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따져서 물을 수 있는 이런 사안이다 보는 건데, 이 사안을 의도적으로 침소 봉대해서 키우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침소봉대다 거칠게 얘기한다라고 한 장관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어떤 취지의 비판은 알겠는데, 자, 전재수 의원님,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더 탐사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님들 먼저 얘기하고서 한 장관에 대해서 비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제 더 탐사의 취재 방식은 하나에서부터 10끝까지가 다 이렇게 정당화될 수 있는 취재 방식은 아닙니다. 선을 넘은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이번이 처음이냐? 그렇지 않죠. 이전에 이제 정유라 씨 그 국정농단 할 때도 일부 언론에서 좀 심각한 취재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조국 장관 자녀들 수사할 때도 언론의 과도한 취재 방식이 상당히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일정하게 좀 과한 좀 취재 방식이다, 좀 선을 넘은 측면이 있다. 이것은 이제
부인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그런 아쉬움은 있죠. 그 상대가 한동훈 장관, 즉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에 측근이자 복심 중에 복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한동훈 장관인데 그동안 쭉 지켜보면서 그런 아쉬움은 있죠. 대통령의 가장 측근인데 뭔가 조금 좀 다른 방식으로 어떤 현안과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지난 6개월을 지켜보면 가는 곳마다 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더 큰 싸움이 됩니다. 이게 어떤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이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조금 더 듣고 조금 더 겸손하고 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싸움과 갈등의 톤을 조금 더 다운시키고 뭔가 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더 좀 존경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댕기는 거 보면 하는 거 보면 더 큰 싸움을 계속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이든 현안이든 간에 가는 곳마다 그냥 싸움이에요. 그런 모습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이 열광적인 지지자들에게는 박수를 받을지 몰라도 글쎄요. 대다수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비호감도를 더 높이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통령의 측근일수록 그리고 권력에 더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금 더 좀 겸손하고 우리 사회 갈등, 분노 이것이 너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고 좀 톤 다운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권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든 권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조직이든 언론의 견제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불편한 존재로서 언론의 존재를 인정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취재 방식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권익위가 이 의혹이 제기될 당시에 거짓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그 결론이 나오지 않아서 상당히 궁금해하던 차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권익위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발빼기 아니냐, 권익위. 지난 8일 제보자 A씨의 신고자 보호 신청을 받아 공익신고자 인정과 보호요건을 검토하겠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전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비밀보장 필요한 공익신고 처리 과정 권익위가 먼저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권익위가 이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비판적 논조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혹 입증할 자료 없었다 라며 사건 종결 처리를 슬그머니 했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항수 의원님? 권익위가 이례적으로 먼저 공익신고자 요건을 검토하겠다라고 공개를 하고 나섰는데 또 이제 다 거짓말로 밝혀지니까 사건을 종결했어요. 그 민주당의 전 의원인 전현희 의원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간 이후에 권익위의 행동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과거에 이제 박원순 전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주당 편을 좀 들고 또 이렇게 또 현 정부 들어와서는 또 현 정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의혹을 있으면 의혹을 오히려 부풀리게 하는 식의 이런 태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권익위는 그야말로 국민들이 불편부당함을 호소하는 중립적 기관이 돼야 되는데 주로 뭐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중립성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비정치인 출신의 뭐 법조인이나 학자나 교수 이런 분들이 권익위원장을 맡는 것이 좀 맞다고 보는데 전현희 의원이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미지가 지금 실추되고 있고 권위가 손상되고 있어요. 저는 전현희 의원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 공익신고자로 검토하네 어쩌네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그 권위를 실추시킬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사퇴하시고 좀 제대로 된 적임자가 권익위원회를 이끄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뭐 전현희 전 의원을 일컫는 건 아닌데 일련의 뭐 그 전임자도 마찬가지 일련의 사건들을 보니까 이 권익위원회 같이 뭐 또 감사원이나 권익위원회의 수장들은 오랫동안 이 정당에 몸담았던 정치인 출신이 맡기보다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교수님, 학자나 아니면 언론인, 저명한 언론인 이런 분들이 맡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동의합니다. 아주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의 그 권익위원회 수장들이 보여줬던 태도를 보면서 아, 권익위원회는 정말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훌륭하신 분들이 맡아야 되겠다. 정치적 편향성을 띈 사람들은 절대 맡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하나씩 공개하죠. 첫 번째 핫썸의 주인공은 김남국 의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연애 꿀팁을 전수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다 뭐 이런 반응도 있고 목적이 뭐냐 이런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소개한 연애 꿀팁은 뭘까요? 함께 보시죠. 김남국 의원이 지난 2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남국 의원은 이 커뮤니티에서 소통을 잘 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남국 의원 글입니다. 계단 오르면서 썸녀에게 이 전화를 걸어서 대화하라. 그녀가 왜 이렇게 숨이 거치냐라고 물으면 엘리베이터 타면 네 목소리 끊어질까 봐 계단으로 걸었어 라고 답하라. 오, 심쿵하겠는데요. 이 글을 보고 웃고 계신 분들 꼭 후원 부탁한다. 후원금 텅텅 비었다라며 익살스럽게 또 이 계좌번호를 게재했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뭐 저희들은 이렇게 다 남성들이라 저는 뭐 약간 멋있어 보이는데요. 만약에 저러면.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성 그 전화를 받는 여성의 입장인데 썸녀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좋은 감정들을 공감하고 있지만 아직 사귀지는 않은 단계일 텐데 일부러 이제 계단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숨이 이제 거칠어질 때죠. 그러면 왜 이렇게 목소리가 거칠어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목소리가 거칠다. 왜 계단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 타면 네 목소리 끊어질까 봐. 옛날에 우리 저 광삼이 형님 젊었을 때 쓰던 수법 같기도 하고 여성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주십시오. 이게 통하겠습니까? 물론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썸녀라는 건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를 확인한 거기 때문에 남자가 일방적으로 저 여자도 나한테 관심이 있겠지라고 착각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있으면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저렇게 얘기하면 너무 느끼해서 있던 정도 약간 떨어질 것 같긴 해요.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재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김남국 의원이 두 번째 비법을 공개했습니다. 힘들게 걸어서 올라간 뒤에 다시 계단 타고 내려가라. 다시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그녀가 왜 다시 내려가세요? 올라왔는데 근데 집에 가족들이 있어. 들어가면서 가족들에게 인사하면 대화가 끊어질까 봐. 한 번은 어떻게 좀 봐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저렇게 똑같은 형태의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기한테 어쨌든 호감을 표명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제 이 글을 김남국 의원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거예요. 비법을 전수해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크리스마스 연말에 이런 비법을 이용하면은 외롭지 않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글을 올리면서 그 말미에 중요한 건 이제 뒤에 나오죠. 중요한 건 후원금을 좀 부탁한다. 후원금 모으기가 참 어렵고 자기 후원금 굉장히 알뜰하게 낭비하지 않고 잘 쓴다. 그러니 이 청년 정치인에게 좀 후원금을 해달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한 줄이 아니고 글이 한 10이면 그 비법이 6, 그 후원금 내용이 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비중 있게 후원금을 좀 요청하는 글을 위트 있게 올린 건데 어쨌든 후원금을 모집할 때 좀 겸연쩍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화제가 돼야만 후원금이 막 쇄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언론을 탄다는 건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렇게 후원금을 타내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의원님들이. 하지만 김수경 교수 스타일은 아니다. 요 비법은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연애 고수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좀 막 적극적으로 감탄하시는데 옆에서 왜 엘리베이터 안 타고 걸어가세요? 네 목소리 끊어질까 봐. 굉장히 공감하시던데요? 근데 재미는 있어요. 본인이 쓰던 수법이죠. 재미는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제 모태솔로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습니까? 본인이 밝힌 내용입니까? 아니 뭐 패널 저하고도 방송 많이 했었고 또 정치 쪽에서도 모태솔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모태솔로가 연애 비법을 얘기하면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내용이 뭐
진짜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겠지만 재미는 있어요. 특히 재밌다. 연예 고수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또 모태솔로인 사람이 하니까 아마 이런 방법을 쓰다 보니까 결국 뭐 진짜 모태솔로가 맞다고 한다면 모태솔로가 왜 남아 있는지 그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이건 우리가 굉장히 재밌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뭐 이게 재밌고 좋은 얘기라고요? 현실성이 있든 없든 간에 왜냐면 예. 맨날 정치 얘기만 하면 네네. 비판받고 욕하고 막 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본인은 소통을 위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이제 후원금만 얘기 안 했으면 이게 좀 재밌고 해프닝이고 뭐 김남국의 유머가 있네 이렇게 끝나는데 후원금 얘기하니까 이게 돈으로 연결돼 버리니까 이제 앞부분이 이거 재미보다도 뭐 이게 뭐 돈과 관련된 게 아니야 이제 그런 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찝찝한 게 있지만 저는 뭐 제가 김남국보다 한참 선배로서 좀 귀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재밌고 귀여운 위트 있는 글이었다라는 말. 모태솔로인지는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 후원금이 어려워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올린 글이다. 들어보시죠. 저희 같은 청년 정치인들은 주변의 친구들이 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냥 일반 직장인들이다 보니까 사실 후원금 모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좌진들이 이제 그냥 평범한 의원님들이 보통 이제 평범한 문자를 발송하는데 그걸로는 후원금이 모금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글을 보고 웃으시면 후원금을 주셔야 됩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일 텐데 누가 주인공일까요? 함께 보시죠. 곽상도 의원입니다. 김만배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라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입니다. 그 보도 내용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50억 클럽과 관련돼서 곽상도 뇌물수사건 재판, 남욱 변호사가 2016년 총선 전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곽상도 전 의원에게 5천만 원을 준 혐의인데요. 증인 출석 진술 중 2018년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에게 회사 돈을 꺼내 내게 주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 라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이 당시 김만배 씨에게 회사 돈 꺼내서 주고 징역 3년 살다 나오면 되지 라고 말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곽상도 전 의원과 김만배 씨의 입장은 뭘까요?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 대해서 함께 보시죠. 김만배 측 그런 일 없다. 곽상도 전 의원 측 문재인 정부 5년 내에 수사만 받았는데 사석에서 누구한테 돈을 달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라며 양쪽 다 부인을 했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어떻든 그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그 젊은 30대 그 근무한 것도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 지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이 총선 때 또 이 뇌물수수 사건으로 또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잘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곽상도 전 의원 사건을 비롯해서 50억 클럽 또 곽상도 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이 문제도 저는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가 좀 돼야 된다. 굉장히 잘 이해가 안 가는 측면들이 좀 많습니다. 예. 아니 세간에서 궁금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김수영 교수님. 아니 30대 청년한테 뭐 산재 보상금 위로조로 몇십억을 준다? 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로비용 뇌물용 아니냐? 그리고 그 대상은 곽상도 의원 아니냐라는 게 이게 의혹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곽상도 전 의원이 직접 김만배 씨에게 하는 얘기를 들었다. 나 주고 3년 살다 와. 뭐 그게 농담일지 진짜일지 가짜일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 의혹 뭔가 찝찝한 이 기분 명확하게 밝혀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처음에 그 시작 자체가 앵커 말씀대로 아들이 여러 가지 산재나 그런 보상금 쪽으로 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받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수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남욱의 이러한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 있게 다가오는 거죠. 곽상도 의원이 먼저 그런 식으로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게 느껴지고, 또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곽상도 의원이 김만배 씨한테 돈 달라고 하면서 돈 꺼내주고 너 그냥 징역 몇 년 갔다 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것도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진술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을 둘러싼 사람들의 생각들을 알 수 있죠. 뭐 오로지 다 돈뿐인 거였던 거예요. 돈.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쓰레기를 먹고 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든 말든 그건 모르겠고 이 돈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내가 가져가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거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네가 구속이 되든 말든 그러한 단면을 한 가지 보여주는 진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돈이 뭐길래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뭐길래 많으신 분들이 돈이 뭐길래 의형제 맺고 도원결했다면서요. 대장동 일당도 돈이 뭐길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 공개합니다. 유시민 씨입니다. 이태원 희생자 명단을 유족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공개한 매체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출연을 해 민주당의 조금 박해를 비판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했는지 함께 보시죠. 유시민 씨 어제 민들레의 기곡을 박지현이 언론에 많이 나오면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착각. 그 목표 이루려 민주당의 해가 될 말을 한 거다. 조금 박해도 박지현과 비슷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을 비판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최근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비판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시민 씨가 이재명 대표 의혹을 비판한 조금 박해를 비판한 셈입니다. 민들레에서. 기자들은 그들이 근거 없거나 논리 어긋나는 말을 해도 쓴소리, 소신 같은 멋진 말로 치장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박해가 근거가 없거나 논리가 어긋나는 말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민주당 다른 정치인 비판하는 것처럼 자신을 비판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한다라며 조금 박해를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씨가 비판한 조금 박해의 이재명 대표 비판 들어보시죠. 당헌 80조를 통해서 이분들의 문제가 위험이 당으로 이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분리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무리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뭐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나. 검찰에서 아무 근거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공소장이나 압수수색 영장에 그런 식으로 기재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기보다는 당과 또 그 민주당 전체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가 그 생각과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 씨가 언짢아하는 발언들일 걸로 추정되는 발언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글쎄요, 기자들이 일부러 이제 소신이라는 말로 포장했다라는 말까지 하면서 당에 해가 되는 말을 착각 속에 빠져서 잘못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유시민 씨는 비판했는데 이양수 의원 듣기에는 어떻습니까? 좀 거북합니다. 누가? 유시민 전 의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거북한 생각이 드는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유시민 전 의원도 사실은 마이크 파워가 상당히 큰 사람입니다. 국민들한테 그리고 이제 상당히 사랑도 많이 받고 있고 뭐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지금 민주당을 위해서 과연 건강한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라고 국민들이 생각할까요? 사실은 지금 조금 박해라고 하는 분들이 민주당을 향해서 하는 말이 상당히 건강한 목소리다. 민주당이 그래도 전통 있는 공당으로서 희망이 있다라고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거든요. 조금 박해가 지금 굉장히 민주당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시민이라는 분이 상당히 이름 있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분들의 행동을 폄훼하고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민주당을 인질로 잡고 있는 그런 형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한다고 하면 유시민 씨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실망할 거고 또 민주당에 저런 목소리가 많구나 하면 국민들이 더 실망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오히려 유시민 의원이 전 의원이 저분들을 조금 박해 분들을 만나서 정말 치열하게 한번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좋은지. 오늘도 솔직히 전재수 의원님 나오셔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그래도 같은 당이니까 같은 편 들어주면서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근데 국민들이 웬만큼은 지금 이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들 인지하고 있고 국민들이 절대 바보가 아니거든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시민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 편든다고 민주당의 건강한 목소리를 저렇게 잠재우기보다는 그분들과 더 건강한 토론을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희망 있는 정당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게 그래도 마이크 파워 가진 민주당의 인사로서 할 일이지 저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용진 의원, 돌직구 멤버인 박용진 의원이 요 유시민 씨 주장에 대한 입장이 나왔는데 재밌습니다. 박용진 의원 조금 전 유시민 의원이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관심 없어. 유시민의 관심 끄는 지 오래. 유시민 주장대로 흘러서 당이 잘 된 적이 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관심 없다 그러거나 말거나 저분 말대로 해서 당이 잘 된 적이 한 번 있냐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김수영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 박용진 의원의 답신. 그 두 번째 말이 정말 뼈아프네요. 유시민 전 의원이 하던 대로 해가지고 당이 잘 된 적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에는 조금밖에 박지원 씨가 이런 식의 말을 함으로써 유명세를 얻으려고 한다고 비판하지만 그런 비판을 통해서 본인의 또 유명세를 얻으려고 하는 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뭐 개딸들이랄까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해야 될 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주 공고한 극성 지지층 말고는 다 지금 부동층이거든요. 어느 쪽으로 갈까 다 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당 모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럼 결국 중도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조금밖에 같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여줘야 아 그래도 민주당을 떠나려고 했던 사람들도 아직 희망이 있지 않을까라고 마지막 애정을 붙잡아 놓는 역할들을 사실 이런 조금밖에 뭐 박지원 씨의 그런 비판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유시민 씨의 이런 발언은 뭐에 도움이 됩니까? 중도를 한 명이라도 데려올 수 있나요? 결국 그 개딸들로부터는 그 극성 지지층으로부터는 어떤 지지를 받고 뭐 좋아하겠지만 중도 한 명도 데려올 수 없는 이런 발언이 민주당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전 그렇기 때문에 박용진 의원이 유시민 의원이 하자는 대로 해서 잘 된 적 있냐라는 굉장히 뼈아픈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박용진 의원이랑 오래 알았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이잖아요. 제일 잘 알아서 그러는데 진짜 박용진 의원은 유시민 씨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뭐 전화해서 박 의원님 유시민 관심 없어. 진짜 관심 없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딱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관심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다라고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도 사실 그 굉장히 소신 발언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 주식 투자 실망스럽다. 지지자들 대선 지구 널브러져 있는데 당 대표라는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 한마디 했다가 지지자들부터 또 엄청 그러니까 이제 조금밖에 하고 전재수는 조금 결은 틀립니다. 조금밖에 한 전재수 결은 틀리다. 다르지. 그럼 왜 전재수 의원이 다르지. 부산 재선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 시종일관 당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어떤 현안에 대한 입장이 시종일관 이제 조금밖에는 이제 당내 소수 의견을 이제 주로 반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시종일관 그렇지는 않고 주류죠. 주류. 이제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정치적 스탠스를 자신의 어떤 정치적 방향을 스탠스를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근데 뭐 국민의힘에도 이제 입 바른 소리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민주당에도 있고 저는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말이 가지는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다 보면 말에 힘이 빠집니다. 그다음에 적기, 타이밍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고려가 돼야 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말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 측면들은 조금 좀 고려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은 이게 신중하고 진중한 스타일, 그렇죠? 그리고 뭐 실없는 소리 안 하시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이죠. 재미없다는 이야기를. 재미없다는 이야기로 들릴까요? 아니요. 재밌어요. 저 되게 재밌는데요, 지금. 자, 뜨거운 소식 3가지 다뤄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공개하죠. 자, 아쉽습니다.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졌습니다. 진 건 진 거죠. 16강전 가능성이 조금은 낮아졌습니다. 우리가 조별리그 지금 3위에 랭킹이 돼 있어요. 가나에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3대2로 졌습니다. 그 모습 보시죠. 반면에 오토원도 감독은 지금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아무래도 이런 큰 대회 참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 이런 감독들을 비판하는 부분도 우리가 있었고.
자, 한국이 가나에 2대3으로 졌습니다. 어제 이 게임 내용을 보면 잘 넣었는데 쉽게 점수를 내줬습니다. 수비진이 전반에 무너졌고 2대2까지 우리가 잘 따라 붙었지만 한 골을 가나한테 더 내주면서 동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끝내 만회하지 못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손흥민, 김민재 부상에도 활약했고 후반 이강인 투입 후에 조규성 헤딩으로 2골 맹추격했고 그런데 가나에게 한 골을 더 내주는 바람에 거기서 엮였어요. 이게 꼬였어요. 2대3 석패를 했습니다. 1무패예요. 조 3위입니다. 조 3위. 1위는 포르투갈이고 벤투 감독은 경기 결과는 불만이지만 내용에는 만족.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과의 경기만이 지금 남은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이 자력으로 우리 자력으로 16강 진출은 불가합니다. 이제 또 복잡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이 계산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몇 대 몇으로 이기고 포르투갈이 또 어떻게 되고 이걸 해야 되는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나의 첫 골이 핸들링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 전반 24분 골문 앞서 경합 중 가나 선수 팔에 맞은 후 또 다른 선수 슈팅에 선제골이 들어갔는데 2021년 7월 이전까지는 이게 핸들링 반칙으로 인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국제축구평의회가 룰을 개정했어요. 의도치 않게 손이나 팔에 맞은 공이 동료의 득점에 연결될 경우 반칙이 아니다 라는 룰이 개정이 됐다고 합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아니 저는 이런 룰 개정 못 봤는데 언제 이렇게 바뀐 겁니까? 그건 뭐 2021년도에 바뀌었다고 하니까. 2012년도에 바뀌었군요. 변호사도 몰랐군요. 예, 저도 몰랐죠.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도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건 핸들링이 되겠다. 저도 그렇게 봤는데. 예. 그래서 저건 무효골이 되겠다. 그러면 저게 사실은 박지성 선수 해설하면서 저거 핸들링 아닌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골이 들어가고 저 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굉장히 이제 판세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첫 골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첫 골 자체가 사실은 무효가 됐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이겼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저는 보니까 볼 점유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패스도 그렇고 우리가 상당히 월등히 앞서더라고요. 네. 그런데 처음에 한 20분 정도 전반 20분에 우리가 코너킥을 7개나 찼거든요. 근데 결국 못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트피스 상황에서 결정력이 부족했어요. 조금 불안을 했는데 이제 갑자기 기습당하고 2골 내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후반에 보고 있는데 조규성 선수가 헤딩으로 그냥 5분 이내에 2골 넣었단 말이에요. 조규성 선수가 K리그에서 득점 뭐 머신입니다, 머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3대2로 이긴다고 딱 생각하는 찰나에 가나에서 한 골 넣어가지고 3대1로 졌죠. 2대3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굉장히 이제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좀 불만족하죠. 근데 싸우기는 굉장히 잘 싸웠다.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막판에 심판이 코너킥까지는 차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굉장히 넣을 수 있는 게 부중에 확 달아오르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냥 게임을 중단하는 휘슬을 불어가지고 참 안타까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심판이 마지막에 우리가 코너킥 찬스가 있었는데 보통은 그냥 인지상정 코너킥은 좀 차게 해주고 이렇게 헤딩 퉁퉁 튕겨나간 거 보고 휘슬 부는데 코너킥인데 그냥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급기야 우리 감독이 항의하자 레드카드까지 감독에게 줬습니다. 심판은 왜 그랬을까요? 앤서니 테일러 주심 후반 55분 한국 코너킥 기회 무시하고 경기 종료시켰습니다. 벤투 감독 강력 항의하다가 레드카드 받았어요. 가나전 후 공식 기자회견 참석 불가, 3차전 벤치 찬석 불가, 무전등으로 팀과 연락 불가, 하프타임 라커룸 출입 불가. 이게 너무 가혹하게, 본인이 가혹하게 좀 끝낸 측면이 있고 감독이 좀 항의도 할 수 있지 그걸 거기다 또 레드카드를 줍니까? 물론 첫 골 핸들링 이건 뭐 규칙대로 했다니까 그렇다 손 치고 우리가 좀 몰랐던 거니까 너무 야박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어제는 참 이게 여러모로 참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정말 아쉬운 경기였고 우리가 초반에 골을 연달아 2골을 먹었잖아요. 사실은 첫 번째 골은 그렇다 하더라도 두 번째 골까지 참 아쉬웠거든요. 이 경기가 초반부터 저렇게만 안 풀렸으면
어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였는데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있었고 특히 이제 막판에 사실은 이제 추가 시간을 주긴 했는데 저렇게 시간을 네. 조금 오바를 하더라도 경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너킥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뭐 종료를 해도 종료를 하는 건데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경기 다 끝난 마당에 항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다음 경기에 사실은 이제 벤치석에 앉지를 못한다는 것은 그것도 코치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감독이 뭐 그 벤치석에 못 앉게 하는 것은 전력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결정이거든요. 예. 게임이 다 끝난 마당에 그런 결정까지 심판이 했어야 되는지 정말로 이제 결과도 아쉽고 심판의 저는 판정도 되게 아쉬운 그런 경기였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국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력으로는 못 간다. 이 골 득실, 득실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계산 잘하는 분이 이양수 해설위원입니다. 대한민국 16강 진출하려면 어떻게 될지 함께 보시죠. 자, 지금 이양수 해설위원님, 우리는 지금 포르투갈하고 한국 경기 남았고 우루과이, 가나 경기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조 3위예요. 근데 우리가 포르투갈 이긴다 하더라도 16강을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어떻게 좀 계산해야 됩니까? 이양수 해설위원님. 글쎄요, 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까 대기실에서 저한테 계속 설명해 주셨잖아요. 5분 설명해 주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우루과이가 이제 저쪽에서 승리할 경우에는 1승 1무 1패 같아지니까. 네네. 이제 한국과 우루과이가 골 득실 차이로 그렇게 해갖고 이제 승패가 가려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루과이가 이기고 가나한테 한국이 포르투갈 이겨야 되는데 뭐 한 2대0 이상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골 득실 앞서서 2위가 되는 거죠. 예. 네 팀 중에 2팀이 본선에 나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한국과 또 가나가 이제 우리가 포르투갈하고 무승부가 되면 한국과 가나가 또 그 골 득실을 따져서 2위를 선발하게 됩니다. 우루과이랑 가나가 무승부였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는 무조건 포르투갈 이겨야 되고 우리나라랑 가나랑의 골 득실도 따져서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서 골은 무조건 많이 넣고 이겨야 된다. 무조건 이겨야 되고 그다음에 골 득실도 많이 해야지 여기에서 우리가 조 2위로 갈 수가 있는데 우루과이 가나전에서 가나가 이겨버리면 한국은 탈락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루과이도 응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게임이 끝난 뒤에 4시간 뒤에 저 게임이 다시 시작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우루과이를 또 응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또 너무 우루과이를 응원해서 골을 우리보다 더 많이 넣어버리면 더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한 골 차이로 이겨야 됩니다. 이겨도. 우리랑 우루과이랑 또 같은 시간이라고 하니까 우리 경기를 보면서 같은 시간인가요? 4시간 우루과이 경기를 이렇게 견눌진으로 하면서 우리를 7, 우루과이를 3 응원해서 우리가 포르투갈을 2대0으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 0으로 이기는 상황. 네. 그 박지성 해설위원이 어제 보니까 해설을 하던데요. 예. 그 사실 그 2000년 월드컵 때 박지성 해설위원이 당시 선수일 때 가슴으로 트래핑을 해서 오른발로 차고 그다음에 땅에 떨어지는 왼발로 찬 그 슛 있지 않습니까?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그게 포르투갈전이었군요. 그게 아직도 저희가 20년 만에 기억나는데 알겠습니다. 이번에 박지성의 그 후배들이 그런 슛을 포르투갈에 날려서 이겨주길 바랍니다. 자,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포르투갈 2대0으로 이기고 우루과이가 가나 1대0으로 이기고 그럼 16강 갑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갑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